북한 외무성 고위 간부가 스위스에서 김 씨 일가의 비밀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후계자 김주애의 출생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고 왜 북한은 수백 명을 숙청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바친 조국이 제가 목숨 걸고 섬겼던 그 체제가 이토록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리처로 올해 58입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을 나와 외무성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독일 대사관, 스위스 공관을 거쳤고 나중엔 그분, 김정은 원수님의 해외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나 볼 수 없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대한민국 땅에 서 있는 겁니다. 2023년 3월 평양에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대동강 얼음이 풀리고 모란봉에는 아직 이른 봄꽃들이 피어나려 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외무성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30년을 다닌 그 길, 눈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앞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삼삼오오 담배 피우며 서 있을 동료들이 없었습니다. 대신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보위부 완장을 찬 군인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리 부국장 동무 따라오시오. 영문도 모른 채 저는 버스에 태워졌습니다. 버스 안에는 외무성 간부 20명 남짓이 이미 타고 있었는데 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는 순환구역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비행장 근처 허허벌판, 예전에 군사훈련장으로 쓰던 곳이었지요.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지옥을 봤습니다. 벌판 한가운데 나무 기둥 5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5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3명은 남자, 2명은 여자였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명은 제가 20년을 알고 지낸 김영수였습니다. 외무성 유럽국 부국장, 저와 같은 해에 입성한 동기였습니다. 우리 딸과 그 집 아들이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명절이면 서로 집에 가서 술잔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 옆에는 김영수의 아내 순옥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옥이와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우리 아내와 친한 친구였고 김장철이면 함께 김치를 담그던 사이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웃으며 떡을 나눠 먹었던 그 사람이 흰 천으로 눈이 가려진 채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확성기에서 죄목이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백두혈통 모독죄, 방국가 음모죄, 수령 모독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영수가 수령을 모독했다고요? 그 사람은 김일성 배지를 닦을 때도 손을 씻고 닦을 정도로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군인들이 고사총을 겨눴습니다. 고사총이요, 비행기 잡는 그 총 말입니다. 대공포, 사람한테 쏘는 물건이 아닙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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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5발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 광경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김영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30년 동지가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 옆에 순옥이도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넷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사형을 시킨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쌌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옆에 있던 간부 서너 명이 구토를 했습니다. 한 명은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충격받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처형이 끝나고 시신 수습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습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이 삽을 들고 와서 시신 조각들을 한데 모아 불을 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가족 연좌제 적용, 시신 인도 불가, 흔적 말살 명령, 보위부 장교가 외쳤습니다. 김영수 가족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겁니다. 묘도 없이, 뼈가루도 없이, 불타는 시신에서 나는 냄새. 저는 평생 고깃집에 가지 못합니다. 그 냄새가 떠올라서요. 그리고 그 불길 앞에서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처형당하기 직전 김영수가 저를 보며 남긴 마지막 말을요. 철호야, 주애가 진짜가 아니야. 스위스를 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모른 척 했습니다. 알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알면 저도 저 기둥에 묶일 것 같았습니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처형된 사람이 이번 달에만 47명째야. 외무성만 해도 12명이 끌려갔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7명?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평양 시내로 들어서는데 창밖으로 김주의 선전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백두의 혈통, 혁명의 계승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부터 시내 곳곳에 붙기 시작한 것들이었지요. 저는 그 포스터를 보며 김영수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주애가 진짜가 아니라니, 스위스를 보라니, 대체 무슨 뜻이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창밖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보위부 차량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나도? 아내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도 벽에 귀가 있으니까요. 아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 순간 아내도 연좌제에 걸립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저는 김영수의 찢어진 몸과 불타는 순옥이와 그 뱃속에 있던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백두혈통 모독죄, 김주애, 진짜가 아니다. 스위스,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도 평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있나 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동 비행장에서 또 한 번의 처형이 있었는데 이번엔 고사총이 아니었습니다. 화염방사기였습니다. 산 사람을 불러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요.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 제가 공개 처형을 목격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또 한 번의 처형장에 끌려갔습니다. 이번엔 강동 비행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강동 비행장 활주로 끝에 사람 12명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번엔 외무성이 아니었습니다. 보위부 간부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위급들이요.
저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김철웅이라고 보위부 부부장급 인물이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경호를 담당하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죄목이 낭독됐습니다. 백두혈통, 정통성 의심 유포죄, 반당반혁명 선동죄, 또 백두혈통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번엔 고사총이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이 등에 뭔가를 메고 나왔는데 화염방사기였습니다. 6.25 때나 쓰던 그 무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봤는지 아십니까? 쇠사슬로 기둥에 묶인 채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불을 뿜었습니다. 그 비명 소리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으아, 3분이었습니다. 3분 동안 12명이 산 채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보위부 요원이 제 턱을 잡고 눈을 억지로 뜨게 했습니다. 똑바로 봐. 이게 배신자의 최후야. 저는 그날 이후로 불을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라이터 불만 봐도 손이 떨립니다. 지금도요. 처형이 끝나고 저는 보위부에 불려갔습니다. 아, 나도 끝이구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저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리처로 동무 내일 스위스로 출장이요. 수령님 해외 자산 정리 업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형장에서 막 끌고 와서 해외 출장을 보낸다고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스위스 업무를 아는 간부가 거의 다 숙청당해서 제가 남은 몇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2023년 3월 말 저는 스위스 베른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만에 스위스였습니다. 젊은 시절 주스위스 공간에서 3년간 근무했었지요. 깨끗한 공기, 알프스 설산, 호수.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불타는 사람들의 비명만 맴돌았습니다.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김씨 일가의 비밀 계좌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일가가 해외에 숨겨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관리하던 계좌만 해도 4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북한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 돈은 스위스 은행 금고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서류들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쌓인 서류들이요. 그러다가 저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될 파일을 열었습니다. 2009년, 2010년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특별 의료비 마이너스 산부인과 금액이 300만 달러였습니다. 40억 원이요. 산부인과 비용으로요. 처음엔 리설주 동지의 출산 비용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김주애가 2013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전에 다른 자녀 출산 비용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수령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해란. 리설주의 본명은 리설주입니다. 오해란이 아닙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해란이 누구지? 왜 김정은 비자금에서 이 여자한테 산부인과 비용으로 40억이 넘는 돈이 갔지?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소재 개인 병원의 의료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환자명 오해란.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날짜 2010년 3월. 내용 출산 여아. 2010년에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뒷면에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주의 마이너스 혈통 증명 불가. 본국 송환시 처리 방안 강구 요망.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김주애가
리설주의 딸이 아니다? 김정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2010년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후계자로 띄워지고 있는 김주애다. 여러분,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왜 김영수가 죽으면서 주애가 진짜가 아니야라고 했는지, 왜 백두혈통 모독죄로 수십 명이 처형되고 있는지, 왜 김여정이 그토록 냉정한 표정으로 김주애를 바라보는지, 김주애는 백두혈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의 딸은 맞지만 리설주의 딸이 아닙니다. 첩의 자식인 겁니다. 북한 논리로 치면 정통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숙청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알면 죽는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김영수의 찢어진 몸이 떠올랐습니다. 불타던 보위부 간부들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아무 일 없던 척 업무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 내용이 사진 찍히듯 박혀 있었습니다. 오해란, 2010년 출산, 주애, 혈통 증명 불가. 스위스에서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 비밀을 안고 살 수 있을까? 아니, 북한이 나를 살려둘까? 김영수는 아마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보위부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도 이제 숙청 명단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양 공항에 내리는 순간 검은 승용차가 활주로까지 들어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하지만 어떻게 빠져나가지? 가족은? 아내는? 아들과 딸은? 저는 차에 타면서 처음으로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 절친한 후배가 저를 보위부에 밀고 했다는 소식을요. 여러분, 스위스에서 돌아온 뒤로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화염방사기 불길이 제 몸을 덮치는 꿈, 고사총에 찢겨나가는 꿈. 새벽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왜 이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아내도 죽습니다. 스위스에서 돌아온 지 열흘쯤 됐을 때였습니다. 외무성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간부가 대회의실로 모이라는 거였습니다. 회의실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여정이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정은의 여동생, 북한에서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첫 번째일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은 그래도 가끔 웃기라도 하지만 김여정은 웃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연단에 섰습니다. 회의실 온도가 10도는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특별 검열을 실시한다. 김여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백두혈통의 신성함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 우리 혁명의 뿌리를 흔드는 쥐새끼들이 숨어 있다. 한 놈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뿌리를 뽑겠다. 그녀의 눈이 회의실을 훑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아니 0.5초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여자 뭔가 알고 있다. 직감이었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에서 길러진 직감이요. 김여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특별 검열단이 각 부서를 조사할 것이다. 조국과 수령에게 충성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지만 그녀가 손가락으로 회의실을 가리켰습니다.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면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될 것이다.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검은 승용차들이 간부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 집 주인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무성에서만 일주일 만에 23명이 끌려갔습니다. 하나같이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김 씨 일가의 해외 자산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명단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배 한 명철이 찾아왔습니다. 외무성에서 제가 가장 아끼던 후배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직접 발탁해서 키운 녀석이었어요.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저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형님, 할 말이 있습니다. 명철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이부에서 형님 동향을 캐고 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고맙다, 명철아. 내가 알려줘서. 그런데 명철이의 다음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저 스위스 건 보고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무슨 기분이었는지 아십니까? 10년을 아들처럼 키운 놈이 제 손으로 밥 먹이고 술 먹이고 승진시켜준 놈이 저를 보이부에 팔아넘긴 겁니다. 형님, 살려고 그랬습니다. 보이부에서 저한테도 조사가 들어왔는데 형님이 스위스에서 이상한 서류를 봤다고 하지 않으면 제 가족이 위험하다고. 명철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제 마누라가 임신 중이에요. 애가 뱃속에 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명철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 팔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됐다.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나한테 48시간도 안 남았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어귀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보이부입니다. 제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3시 차가 한 대 더 왔습니다. 이제 2대입니다. 새벽 5시 3대가 됐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아내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손이었습니다. 나 내일 독일 출장 가게 됐어. 독일이요? 갑자기? 응, 급한 업무래. 그런데 저는 아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만약 열흘 안에 연락이 없으면 당신 애들 데리고 중국 쪽으로 가. 알았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묻지 마. 제발 묻지 마.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같이 살면서 이렇게 꽉 껴안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미안해. 아내가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알았을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인사 담당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 부국장 동무 내일 독일 출장이요. 베를린 대사관 업무 지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이부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데 해외 출장을 보낸다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것도 김여정의 함정이었습니다. 저를 해외로 보내서 거기서 조용히 처리하려던 겁니다. 북한 내에서 외무성 부국장급을 처형하면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할 테니까요. 독일에서 사고사 처리하면 깔끔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함정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서 탈출한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28살 군 장교인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업어주던 그 녀석이 이제 저보다 키가 컸습니다. 저는 아들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버리고 간다. 딸 방에도 들어갔습니다. 23살 대학생인 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빠 하며 따라다니던 그 아이가 어느새 어른이 됐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좋은 아버지가 될게. 새벽 4시 저는 부모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인민군으로 참전하셨다가 부상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농사일을 하시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흘렀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저는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잘 있어라. 이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용서해라, 아들아. 용서해라, 딸아.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거라는 걸. 여러분,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베를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보이부 암살조였습니다. 여러분, 베를린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사냥감이었습니다. 2023년 4월 3일 베를린 테겔 공항에 내렸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는데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불타는 사람들이 보이고 아들 얼굴이 보이고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항 출구로 나오는데 대사관에서 마중 나온 직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낯익은 얼굴 2개가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30대 중반, 다부진 체격에 눈이 차가운 남자. 또 한 명은 40대 초반, 키가 크고 말랐는데 눈빛이 뱀 같았습니다. 리 부국장 동무 오시느라 고생 많았소. 우리가 수행 경호를 맡게 됐소. 경호라. 감시라고 해야 맞는 말이지요. 저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든든하네요. 속으로는 피가 마르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3층이었는데 보이부 요원들이 양옆 방에 배치됐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따라왔습니다. 식사하러 가도 따라왔습니다. 24시간 단 1분도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에서 연락 왔소. 사흘 안에 처리하라고. 처리.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흘. 72시간. 아니, 이미 하루가 지났으니 48시간이었습니다. 48시간 안에 탈출하지 않으면 저는 사고사로 처리될 겁니다. 아마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위장하겠지요. 외국에서 북한 간부가 갑자기 사망해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밤 저는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보이부 요원 2명이 24시간 붙어 있는데
화장실에 숨어서 창문을 살펴봤습니다. 3층이라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집니다. 비상구는 복도 끝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요원들 방 앞을 지나야 합니다. 방법이 없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가족 얼굴도 못 보고. 그때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독일에 부임했을 때 한국 국정원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교 행사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뒷면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하세요. 언제든지요. 저는 그 명함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충성스러운 북한 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화번호는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나는 번호. 저는 도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위부 요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사관 업무 끝나고 시내 구경 좀 합시다. 20년 만에 온 베를린인데 브란덴부르크 문이라도 보고 싶소? 요원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우리가 동행하겠소? 그럼요. 당연하지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시내로 나가면 기회가 있습니다. 오후 4시 우리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섰습니다. 관광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독일인,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수백 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기념품 가게도 들여다보고 요원들이 짜증내는 게 느껴졌습니다. 리 부국장 동무, 슬슬 돌아갑시다. 아이고, 조금만 더. 저기 카페에서 커피 한 잔만 합시다. 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요원들도 따라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픈 척 연기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소. 카페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대사관에서 몰래 챙긴 유로 동전이었습니다. 화장실에는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공중전화를 쓰겠습니까? 하지만 저한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20년 전에 외운 그 번호를요. 2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북한 외무성 리처로입니다. 탈출을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 카페입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붙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쿠담 거리 카데베 백화점 앞으로 오십시오. 빨간 스카프를 두른 여자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원들을 어떻게? 그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리 부국장님은 그냥 그 장소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변기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됐다. 연결됐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아직 2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보위부 요원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걸렸소? 배탈이 났나 봅니다. 비행기에서 먹은 게 안 좋았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일까지만 버텨라. 내일까지만.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한 가지 준비를 더 했습니다. 여권과 신분증을 속옷 안쪽에 꿰매 넣었습니다. 옷을 벗기지 않는 한 발각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내, 아들, 딸. 작년 설날에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사진에 입을 맞추고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성공하든 죽든 이 사진과 함께다. 새벽 4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이 아니었습니다. 4명, 5명. 늘었다. 보이부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본부에서 지원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들도 알고 있다. 내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이제 정말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인생에서 가장 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거울을 봤습니다. 리처로 58년 동안 잘 살았다. 오늘 죽어도 후회 없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보이부 요원 5명이 서 있었습니다. 리 부국장 동무, 오늘 일정이 취소됐소. 숙소에서 대기하시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들이 눈치챘다는 걸, 오늘 제가 뭔가를 시도할 거라는 걸,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순순히 숙소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뛰어볼 것인가. 보이부 요원 5명이 복도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방에서 대기하겠소. 저는 방으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저놈 잡아.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복도를 전력 질주했습니다. 58살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쿵, 쿵, 쿵.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젊은 놈들이니까 빠릅니다. 금방 따라잡힐 것 같았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3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뛰어내리다시피 내려갔습니다. 막아, 출구 막아.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들도 무전으로 연락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쪽을 봤더니 이미 요원 2명이 막고 서 있었습니다. 정문은 안 된다. 저는 반대쪽으로 뛰었습니다. 주방 쪽이었습니다. 주방에는 독일인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밀치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늘어서 있었고 끝에 큰 거리가 보였습니다. 뛰었습니다. 무조건 뛰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니 대로변이었습니다. 차들이 싱싱 지나가고 행인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요원 3명이 50m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을 찾았습니다. 베를린에서 3년간 근무할 때 지하철을 자주 탔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따돌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하철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개찰구를 뛰어넘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플랫폼에 열차가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뛰었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독일어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몸을 날렸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쿵! 문이 제 팔을 찍었다가 다시 열렸다 닫혔습니다. 저는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헐떡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이렇게 뛴 적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플랫폼에 보이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열차를 놓친 겁니다. 한 놈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됐다. 따돌렸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저들은 다음 역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정거장을 가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다시 새 정거장, 또 갈아탔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지하철을 이리저리 탔습니다. 쥐처럼 숨고 토끼처럼 뛰고 마침내 쿠담 거리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이 말한 카데베 백화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약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발 아직 기다리고 있어라. 지하철역을 나와서 백화점 앞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쇼핑하는 사람, 커피 마시는 사람, 관광객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빨간 스카프를 두른 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빨간 스카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늦었나? 포기하고 간 건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부국장님이시죠? 돌아보니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목에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빨리요. 여자가 제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저는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차가 저기 있습니다. 50m만 더 가시면 됩니다.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리처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이부 요원 2명이 100m쯤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들도 카데베 백화점을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뛰세요. 여자가 외쳤습니다.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에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30m, 20m, 10m. 잡아. 뒤에서 손이 제 등을 스쳤습니다. 옷깃을 움켜잡으려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몸을 날렸습니다. 쿵. 저는 차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출발. 여자가 외쳤고 차가 급발진했습니다. 뒤에서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차 뒤를 잡으려고 뛰어온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벤츠는 이미 시속 80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창으로 봤습니다. 요원 2명이 도로 한가운데 서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제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그 말만 했습니다.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리 부국장님.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여자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공개 처형장에서도 아들과 헤어질 때도 못 흘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차는 베를린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어느 건물 지하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잠시 대기하셔야 합니다. 며칠 안에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선 부국장님 신변 안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 문제는 그 후에 논의하시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가족을 구하기는 이미 늦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전가옥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은요? 아내는요? 아들과 딸은요? 저 때문에 그들은 지금 지옥에 있을 겁니다. 보이부 취조실에서 두들겨 맞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나 혼자 살자고 가족을 버린 건가?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밤새도록. 여러분, 탈출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북한에서 온 영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영상에서 제 아들이,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불에 타는 거? 총에 맞는 거? 굶어 죽는 것? 아닙니다. 자식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베를린을 탈출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외곽의 안전가옥에 숨어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한국행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그 좁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국정원 여자 요원이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국장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조선중앙TV 화면이 떴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28살 인민군 대위인 제 아들 리성준이가 화면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왼쪽 눈 밑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가 아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로봇처럼, 기계처럼 감정 없이 읽어내려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대위 리성준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 리처로는 조국과 수령님을 배신한 쓰레기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조국의 비밀을 팔아넘겼습니다. 백두혈통의 신성함을 더럽히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무슨 기분이었는지 아십니까?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내장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업어 키운 아들입니다. 첫걸음말을 할 때 제 손을 잡았던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빠 사랑해요라고 했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전국에 생방송되는 TV에서 저를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건 아들의 진심이 아닙니다. 아들 눈 밑에 멍, 부은 얼굴, 로봇 같은 목소리, 보이부에게 두들겨 맞고 협박당하고 강제로 대본을 읽고 있는 겁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도 아버지의 배신 행위를 규탄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이 나왔습니다. 아내 순이, 30년을 함께한 제 아내가 화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광대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 반쪽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눈은 멍해서 초점이 없었습니다. 제 딸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3살 꽃다운 나이의 제 딸이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귀에서 피가 흘러내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수령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가 빠진 입으로 새는 소리로 배신자 리처로와 한 가족이었던 것을
사죄드립니다. 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수령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토했습니다. 위장에 있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토하고 또 토하고 나중엔 위액만 나왔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제 등을 두드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아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배신자의 아들로서 조국의 충성을 다시 맹세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리처로, 당신은 더 이상 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원수로 생각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는 눈물도 마르는 법입니다. 우리 부국장님, 국정원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협박용입니다. 북한이 부국장님을 돌아오게 하려고. 알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30년 동안 저 체제에서 살았으니까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저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아파요. 내 새끼가 맞고 있는데, 내 마누라가 뼈가 부러지도록 맞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숨어 있으니까 저는 머리를 벽에 박았습니다. 쿵, 쿵, 쿵.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요원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멍든 얼굴, 울면서 쓰레기라고 말하는 입. 눈을 뜨면 아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부러진 광대뼈, 피 묻은 입술. 눈을 감아도 지옥, 눈을 떠도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창틀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가슴 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 아내, 아들, 딸, 그리고 저. 네 식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진 찍어요. 딸이 카메라를 들고 웃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은 안 돼.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저 새끼들한테 진실을 알려야 해. 내가 왜 떠났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정원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저는 모든 걸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 제가 아는 것 다 말하겠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주애의 비밀, 숙청의 진실, 김씨 일가의 비자금. 전부 다요.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가족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나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인 김씨 일가에 대한 복수, 내 가족을 짓밟은 그 체제에 대한 복수, 총칼로 하는 복수가 아닙니다. 진실로 하는 복수입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고 험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한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북한이 보낸 암살자가 제 목숨을 노리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안전가옥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경로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르샤바의 한인 교회에서 며칠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지하실에 있고 밤에만 잠깐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밤 10시쯤 교회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별이 참 많았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리처로 동무 오래 찾았소. 북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뒤는 벽이었고 옆은 막혀 있었습니다. 조용히 죽으면 가족은 살려주겠소. 발악하면 가족도 똑같이 칼로 죽일 거요.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교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 서라. 국정원 요원 2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암살자가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 틈에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암살자가 어깨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요원들이 달려와 암살자를 제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부국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유럽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바로 출발합니다. 그날 밤 저는 바르샤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바르샤바, 두바이, 인천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칼을 든 암살자가 보였고 아들의 멍든 얼굴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글자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살았다. 나는 살았다.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뒤 저는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3개월간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김주애의 비밀, 오해란이라는 여자, 스위스 비밀 계좌, 숙청의 진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 탈출 이후 북한 내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공식 행사에서 사라졌습니다. 3개월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김정은 옆에 항상 붙어 다녔는데 지금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김여정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김정은 대신 참석하고 군부 인사를 직접 단행하고 있습니다. 평양 고위층 사이에서는 여정 천하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숙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탈출한 뒤 추가로 2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외무성, 보위부, 호위사령부, 김씨 일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개 처형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북한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김주애는 백두혈통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의 딸은 맞지만 리설주의 딸이 아닙니다. 첩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숙청은 이 비밀을 덮기 위한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모조리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김주애를 포기할까요?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숙청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내부 혼란을 덮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폭풍 전야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가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내와 딸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덕인지 개천인지는 모릅니다. 아들은 군에서 쫓겨나 탄광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탈출했기 때문에 제 가족이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수용소로 달려갈 겁니다. 아내를 찾아서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미안하다. 당신 때문에 살았다고. 아들을 찾아서 껴안고 울겠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용서해다오라고. 딸을 찾아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저런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발 북한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 위에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피를 나눈 동포들이 있습니다. 굶주리고 맞고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고향 함흥 땅을 다시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손잡고 대동강변을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